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당시 소방무전 대화와 시민들의 119 구조 신고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소방대원은 경찰 출동을 독촉하는가 하면 신고자는 구조가 늦어지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부는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수뇌부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참사 당일 보고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면피성 발언 등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장관 경질실 임명까지 2달 넘게 공백이 생긴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이 포함된 가운데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밤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 붉게 변한 달이 푸른 행성인 천왕성을 다시 가리는 신비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이런 두 가지 천문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현상은 앞으로 2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우세, 상원은 초박빙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던 날 112뿐 아니라 119에도 신고 전화가 빗발쳤었습니다. 참사 전에는 경찰 112로 사고를 막아달라고, 참사 후에는 119로 살려달라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수본이 서울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들이 제때 제1을 한 건지 알아보고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는 소방무전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부터 뉴스7에서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밤 10시 18분 용산 소방서에서 주변 구조대를 황급히 불러 모읍니다. 압사 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전파되고 10시 23분 10명 정도가 깔려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응급 환자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됩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 용산 소방서는 구청과 경찰의 지원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차량 진입이 곤란하니 도보로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긴급히 전파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에 도착했지만 속출하는 심정지 환자들. 결국 CPR을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모자라 시민들의 도움까지 받고 있다며 인력 증원을 요청합니다. 첫 신고 1시간쯤 뒤인 밤 11시 9분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겠다. 경찰력을 해밀턴 호텔 뒤편으로 빨리 보내라고 지휘합니다. 그럼에도 무전이 빗발치자 최성범 서장은 조용하라고 다그친 뒤 가장 시급한 경찰 지원을 요청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사투를 벌였지만 압사 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156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서장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입건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런데 녹취를 보면 119로 신고한 사람들은 많은 이가 죽어가고 있다, 살려달라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소방은 총 8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인력 총동원을 지시합니다. 그것도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라다는 시민의 분통을 듣고 나서야 말이죠.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는 첫 신고가 119에 접수된 이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깔렸으니 빨리 와달라,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10시 29분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고 압사당해서 죽을 것 같다, 사람들이 점점 기절하고 있다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43분 소방당국은 빗발치는 신고에 소방력 30%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지만 시민들의 신고는 계속됩니다. 30분 정도 뒤 소방은 대응 수준을 2단계로 격상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탓에 현장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시민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몇십만 명인데 겨우 200명이 와서 어떻게 하냐.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밤 11시 48분 첫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소방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대응 3단계를 지시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오후 8시 반과 9시에 경찰의 공조 요청이 있었던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미 2차례의 경찰 공조 요청이 있었고 다급한 시민들의 신고가 80건 넘게 이어졌던 만큼 당국이 더 신속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만 11건 접수됐다고 하죠. 참사 발생 직후에는 제발 살려달라는 119 구조 요청 전화만 87건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전화는 숨을 못 쉬는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은 출동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사고 전후 다급한 외침이 남긴 100건 가까운 신고 내역을 토대로 당시 참사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와 관련해 경찰에 첫 신고가 들어온 건 6시 반쯤. 한 시민이 사고가 난 골목에서 112로 계속 사람이 밀려와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첫 신고를 포함해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까지 총 11건의 112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 등 다급한 외침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고 골목 인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밤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한 시간을 기점으로 이때부터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쏟아집니다. 다음 날 새벽 12시 56분까지 소방에만 총 8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참사 전후로 경찰과 소방에 총 100여 건의 압사 관련 신고 전화가 온 겁니다. 10시 24분부터는 수화기 너머로 구조 요청 대신 비명과 소음만 들리는 신고가 쏟아집니다. 곧이어 29분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살려달라고 외치던 중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끊깁니다. 신고자들의 다급한 외침에도 경찰은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 출동했고 소방 역시 출동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이태원 관할인 용산경찰서의 보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증명하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75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은 용산경찰서장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늦어진 탓에 국정상황실이 기동대를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한 건 사고 접수 후 1시간 20분 이상 지났을 때였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내 사건 사고를 대응하는 조직인 국정상황실 소속 행정관은 이태원 참사 약 1시간 뒤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산서장은 받지 않았고 이후 행정관이 11시 25분 전화한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불통이었습니다. 국정상황실이 소방청 통보 이후에 용산서장에게 전화했지만 용산서장하고 통화가 안 됐죠? 국정상황실의 행정관이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됐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가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럽니다. 이후 용산서장은 11시 26분에는 국정상황실 전화를 받았는데 상황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대통령실이 소방청으로부터 10시 53분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에게 11시 1분 1차 상황 보고까지 한 뒤였습니다. 11시 30분 통화가 된 용산경찰서장은 하지만 또 상황 파악 중이라는 같은 답변만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11시 32분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은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그제야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고 추가 피해 발생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이후 경찰청 치안 상황 담당관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국정상황실은 기동대 등을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시각은 이미 참사 현장에서 최초 사고가 접수된 10시 15분에서 1시간 22분이나 지난 11시 37분이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을 비롯해 50여 곳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1차 압수수색 때 빠져 비판이 나왔던 경찰 내 서열 1, 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집무실을 시작으로 55개 장소에 수사관 80여 명을 보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본부 등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청장님 휴대전화는 확보하셨을까요? 지난 2일 용산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용산서장실과 서울청장실, 경찰청장실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압수 대상으로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 헬로윈 대비 관련 문서, CCTV 파일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부는 참고인 신분인 김광호 서울청장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부 내 수사 범위에 경찰 수뇌부의 보고와 지휘 기록도 포함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미진 총경을 비롯한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수부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류 총경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혐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찰에서 정보과는 대책을 세우고 그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경비과는 그 계획에 맞춰서 기동세 같은 경찰 병력을 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이 헬로윈 축제를 대비해 만든 보고서를 몰래 삭제하다가 특수본에 적발됐죠. 그 보고서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측한 장소가 하필이면 정확하게 해밀턴 호텔 골목 주변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운 잘못을 숨기려고 삭제를 지시했던 걸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이미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역수칙 해제 이후 첫 헬로윈 축제에 약 10만 인파가 모이는 만큼 관광특구연합회와 협업하겠다는 계획은 물론 보행자 도로 진입 차단 등 경찰 자체 활동 이외에도 용산구청, 이태원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모일 지점으로 이태원 해밀턴 호텔과 이태원 119 안전센터까지의 거리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이태원 119 안전센터까지 약 200m 거리를 경고한 건데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이 골목도 실질적으로 경고 지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오히려 이 보고서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컴퓨터에서 원래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특수부는 파악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정보과장이 보고서가 아예 없던 것으로 하자며 회유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특수부는 용산서 정보과장실 압수수색을 통해 보고서 삭제 지시나 회유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듭된 사퇴 압박에도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장관을 경질하면 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2달 넘게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행안부가 경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사의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사의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거듭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고 뒷수습.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김대기 비서실장은 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관급 이상을 교체할 경우 청문회 일정 등으로 2달 이상 국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장관, 총리 다 날리면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책임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국회는 그 어느 상임위 고를 것도 없이 모두 정쟁의 장이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나 세월호 참사까지 소환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 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다 상대 정부 탓이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사과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사과문을 읽으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표를 반려한 것도 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셔요.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참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말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층 바닷속도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 2층에서 바로 여탕에서 여성분들의 20명이 정말 울부짖으면서도 한 번도 구출되지 못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80년 신군부까지 연결시켰습니다.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양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젊은이들을 골목에 몰아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집회가 있었던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거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상의 위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인원이 13만 명이 넘는다며 이태원 참사와 비교해 의원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희생자의 사진과 명단을 발표하자는 내용의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죠. 민주당은 논의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작 희생자 유가족 측에서 이런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민주당이 그래서 요청을 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포착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추모 열기를 우려해 명단 공개를 꺼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에 활용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죽음마저 희생시키는 비열한 정치. 장제연 의원은 괴물은 되지 말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사자인 문진석 의원은 보내온 메시지를 읽은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조문하고 싶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민주당과 모든 게 제 탓입니까? 라며 맞붙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황 의원은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과는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마약 수사를 연관짓는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 의원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라며 한 장관이 소영웅주의와 관심종자, 이른바 관종에 매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하는 것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정당 활동을 왜곡하고 모욕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왜 마약 단속에 더 많은 힘을 쏟았는지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 장관 말대로라면 국민은 음모론자이고 국민을 대신해 물은 국회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입니까? 이틀째 예결위에 출석한 한 장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차에 이어 전방위 2차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백길종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엿새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 때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구청 등 4개 기관 55개 장소로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먼저 경찰을 살펴보면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 수뇌부를 향해 용산서장실은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냐고 질타를 했는데요. 네. 특별수사본부는 보란듯이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용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지휘 외에 뭐 어떤 늑장 보고 같은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무를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점을 짚어보고 있습니까? 네, 특수본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와 경비 라인 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은 헬로윈 때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보보고 문건에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죠.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서울청 경비부장과 용산서 경비과장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MBN은 용산서 경비과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청 경비부장 선에서 거절당했다는 용산서 측의 진술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네. 사고 당일 경비 업무가 대통령실 앞 집회 시위와 대통령 사저, 관저 경호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동대 병력 운용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용산구청 쪽에서는 어떤 점을 새롭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네, 용산구청은 며칠 전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 일지가 공개되면서 사고 전후로 CCTV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특수본은 관제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이 업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훑어봤던 112 상황실도 또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데 상황실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길래 이렇게 또 다시 한 겁니까? 네, 경찰은 서울청과 용산서 112 상황실을 다시 한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사고 당일 근무했던 서울청 상황실 직원들 4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상황실을 비웠을 때 유 총경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이들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수본과는 별개로 경찰청 특별감찰팀도 사고 당일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 경정을 소환해 당시 유 총경에게 사고 발생 84분이 지나서야 보고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경찰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쓴 사람들을 또 조사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게시물 25건 가운데
9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시도경찰청들이 입건 전 조사를 해왔는데요.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네. 아직 모든 게시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한 것은 아닌데 수사 대상에는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시기를 25건 가운데 9건만 전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6건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수부는 아직 내사 중이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시물 369건을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10만 명에 몰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13만 명이 운집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하철 사용량을 토대로 13만 명 그러니까요. 정도가 왔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이동통신 3사의 인근 기지국 접속자 현황을 살펴보니 실제로 12만 2,200여 개의 통신 신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젊은 층이 사용하는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약 13만 명이 실제로 모였을 거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또 첫 112 신고가 접수됐던 오후 6시 때도 이미 10만 명이 넘는 통신 신호가 운집했는데요. 미리 인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더욱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던 거네요. 뉴스 추적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대선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돈을 건네준 대가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내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던 김 부원장은 이미 계획된 기소이고 공소장은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의 공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청년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던 바로 그 공장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공장. 이 공장 정규직 2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5분쯤. 2명의 작업자가 둥그렇게 말려있는 1.8톤의 철제 코일을 크레인에 걸어 작업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업대에 있던 코일 뭉치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크레인을 조정하던 20대 근로자를 덮친 겁니다.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크레인 호이스트 거리나 고리나 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 안에는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지난달 이재용 회장이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부품 찍어서 삼성에 납품해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산 치즈에서 주먹만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객의 문제 제기에 대한 업체 대응도 문제가 있었죠. 연락도 없고 심지어 매장에 가보니 같은 치즈를 그대로 팔고 있었습니다. 유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치즈를 곁들인 식사 후 남은 치즈를 보관하려던 A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포장지를 걷어내니 치즈에는 무려 가로 7cm, 세로 5cm 크기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제품을 산 지 불과 1시간 만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팔 수가 있냐고,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고, 너무 충격이라고. A씨와 가족들은 치즈를 먹고 난 뒤 장염 등 여러 증상에 시달렸고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혓바닥이 따끔따끔거리고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날 속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설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고객은 물건을 들고 곧바로 해당 점포를 찾았는데 고객 응대 과정이 더욱 화를 돋았습니다. A씨가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실물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중간에 고객님께 좀 조정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엔 오해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소홀히 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결국 해당 사실을 안 공급업체는 고객을 직접 찾아 사과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또 동일 로트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며 제조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대형마트는 현장 조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와는 별개로 공급업체가 고객과 보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일주일 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1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 66명이 붙잡혔습니다.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로만 8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온갖 욕설과 함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채무자 정보를 검색하는 앱까지 만들어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끝자리만 입력하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의 신상과 신용 정보가 뜹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검색하는 앱까지 만들어 불법 대부업에 이용한 겁니다. 총책은 조직폭력배,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4,000%, 최고 1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돈을 빌려줬는데 1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이자가 8만 원, 연체하면 하루에 3만 원씩 불어나 한 달이면 이자만 71만 원이 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미리 찍어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채무자의 차량을 허락도 없이 밀수출업자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좀 무서운 협박이 손톱을 다 뽑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 저희 가족한테도 그러는 게 아니라 친인척 다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자 수익은 25억 원. 피해자가 3천여 명인데 대부분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30, 40대 가정주부까지도 있었고 급전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 일당 6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헬로윈 기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들은 싸움을 말리던 행인까지 폭행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의 한 유흥가 거리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갑자기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 대 뒤엉켜 주먹과 발로 상대방을 때리고 쓰러진 사람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합니다. 행인이 싸움을 말려보지만 오히려 얼굴을 맞고 쓰러집니다. 싸움을 한 이들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고 밖으로 10여 명이 나와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외국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때 할로윈 기간에 사람을 빡빡이 차버렸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외국인들 많이 왔죠. 상인들은 외국인들의 난투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더 심하게 싸우는 것 같고 또 시설물 같은 경우도 밖에서 싸우면 또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불안한 그런. 이들은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싸움을 벌인 외국인들의 신원과 소재가 특정되면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피를 요구하는 투석을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씩 하루 4시간 이상씩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라도 다니면 일상생활이 어렵겠죠. 반면 밤사이 자는 동안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복막투석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전 시작한 복막투석 재택 사업을 올해 말 끝낼 예정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부터 투석을 시작한 정주영 씨. 직장 생활을 하는 정 씨는 고민 끝에 낮에 일이 가능한 복막투석을 택했습니다. 복막염 우려가 있는 방법이지만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하는 등 지속적 관리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 재택 사업은 3년 전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도입 이후 복막염 등 염증 발생 건수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말 시범사업이 끝난다는 겁니다. 복막투석으로 치료받는 신장질환 환자는 6,000명 안팎으로 지원이 없으면 의료진의 체계적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고요. 병원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질이 그만큼 또 낮아지지 않을까 좀 우려. 의료진 역시 복막투석 재택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시범 사업 결과는 응급실 방문과 의료 비용을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막투석에 더 적합한 환자분들은 복막투석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복막투석 관련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학대를 당한 자녀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부모와의 연을 끊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할 때 기존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들었지만 이젠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죠. 또 실효성은 낮지만 양육비를 한 달만 내지 않아도 유치장에 직접 감차도록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성폭행 피해자는 얼마나 숨어 살아야 되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글을 쓴 여고생 A양은 외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부모가 친권 포기를 안 해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행복해질 수 있게 제발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가정학대를 당하더라도 친권에 묶여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31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선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학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젠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습니다.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지키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가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로 줄였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가 위장 전입을 해버리잖아요. 소장 전달이 안 되니까 소송 진행이 안 돼서 감치 판결을 못 받아요. 위장 전입이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5월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2년 8개월 만에 북한 열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북한은 국경 전면 폐쇄라는 초강수를 둬왔죠. 미국이 이미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을 수출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열차에 뭐가 들었는지 특히 더 관심을 모읍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두만강에는 두 국가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우정의 다리가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열차와 세 대의 화물칸이 이 다리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처음 잡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국경을 봉쇄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포탄 수출 등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is covertly supplying Russia's war in Ukraine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while obfuscating the real destination of the armed shipments. 북한 국방성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근거 없이 걸고 들지 말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정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국제적으로도 매우 비난을 받기. 러시아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철도 운송 재개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무기 거래 의혹 등 문제를 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짚기 전에 윤 대통령 관저 입주가 마무리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경호처 차장의 텔레그램 내용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 입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이 한남동 관저에서 첫 출근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에게도 포착이 됐습니다.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기존에는 1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젠 5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봉은사를 찾으면서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출근하진 않았습니다. 국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수사하고 국정수사서 그리고 특검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선수자 후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민주당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까지로 기한을 정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며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정의당 등 야권 연대로 실제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국조로 가긴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당에서도 일부 인사에 대해서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박희현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구청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발언을 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네. 이 안건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는 25일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에 박 국청장을 직접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타당에서도 타당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제소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야권에서는 정부가 경찰만 때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경찰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야권은 책임을 경찰로 미루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했던 경찰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파출소 소장을 격려를 했고요. 또 네. 작년과 비교해서 대응이 왜 미비했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선 파출소에선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일선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격려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참사 현장에서 이 희생자 유가족도 우연히 만났는데요. 이 유가족이 무너지며 오열하자 죄송하다며 손을 잡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오늘도 풍산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네, 여기에 현 정권 인사들도 이틀째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냐며 문 전 대통령 비판에 가세를 했고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실로 개판이다. 걱정도 지친다며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고받은 필담 때문에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중단됐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랬던 겁니까? 네, 조금 전 늦은 오후에 포착된 내용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남긴 게 포착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한창일 때였는데요. 이 옆자리에 있던 김은혜 수석이 즉시 이 펜으로 글자를 지웠지만 이미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였죠. 네. 해당 메모가 보도가 되자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두 수석은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적으로 오간 대화며 내용이며 국감과 관련된 건 단연코 아니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감은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정말 웃고 싶네요. 정치톡톡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엔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천왕성까지 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우주쇼가 이뤄지게 되죠.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어떻게 월식은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7시 46분인데요. 이미 개기월식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하늘을 보시면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달의 왼쪽부터 어두워지는 부분월식은 저녁 6시 8분부터 시작됐고요.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조금 전인 7시 16분부터 시작해 저녁 8시 41분까지 이어집니다. 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위치하면서 지구 그림자가 달 전체를 가리면서 일어나는데요. 지난해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개기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지만 달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붉게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층을 지나면서 잘 흩어지는 푸른빛은 달에 도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대기를 잘 통과하는 붉은빛은 달까지 도달해 달이 붉게 물드는 겁니다. 오늘 개기월식이 더 특별한 이유는 천왕성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천왕성 엄피해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피해가 동시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건 지난 200년 동안 단 4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희귀한 현상인데요. 이곳 국립과천과학관에도 특별한 우주쇼를 망원경을 통해 확인하려는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저희 딸 류혜가 어린이 천문대에 다니는데 오늘 개기월식을 한다고 해서 나와봤거든요. 직접 그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200년 동안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200년 안에 두 천체 현상이 동시에 관측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저희 뉴스 화면상으로는 다소 흐릿하게 보이셨을 텐데요. 지금 날씨가 맑아서 개기월식은 밖에 나가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천왕성 엄폐는 저녁 8시 23분부터 천체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등 미국 전 대통령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유세를 위해서인데 이제 곧 투표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자신도 대권에 도전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최준락 특파원이 마지막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의회 권력을 결정짓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마지막 유세 장소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대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입장한 바이든 대통령은 양복 저고리를 벗고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Remember, the power's in your hands. You're one of the reasons why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Look, America's reasserting ourselves. 연설 도중 일부 공화당 지지자가 나타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 제지당하고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최대 관심은 현재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마지막 판세로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가 유력하고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을 받으며 막판까지 바이든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자신하며 오는 15일 대권에 다시 도전할 것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이로써 중간선거는 2년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어느 쪽이든 승리하면 영향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화당은 미국산 전기차가 아닌 경우 보조금 혜택을 제외한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거론하고 있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개표 결과는 일부 지역이 저녁 8시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정확한 당락 윤곽은 밤늦게 이어져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포럼은 시간과 공간의 공존을 위한 시대 정신 메타버스란 주제로 제1회 메타버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선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원장 등 4명이 연설을 나서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 메타버스 가능성을 짚어보고 주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 엔터테인먼트들의 메타버스 현황과 기업의 전략 등 메타버스 기술과 현실 세계와의 공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쁘다. 현준 씨도 좋아하겠지? 5개월 동안 매일 마음을 전했는데 사람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짝사랑은 로맨스가 아닌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뒤를 따라오거나 길을 막는 행위, 우편이나 통신을 이용해 말을 걸거나 문자, 영상을 보내는 건 모두 스토킹 관련법이 정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전화를 걸거나 문자 폭탄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2달 넘게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을 하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발신 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하거나 4시간 동안 10차례나 전화를 건 적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게 무죄의 사유가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는 스토킹 전화를 피하지 말고 받아서 녹음을 하라는 조언까지 나옵니다. 모르는 전화가 뜨면 부재중 전화만 있어도 화들짝 놀라는 피해자들에게 말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까지 두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주장도 감안해야 하긴 하겠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피해자의 공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보호가 제일 먼저라면서요. 피해자를,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런 법의 허점을 없앨까 하는 건데 국민께 헌신하겠다며 뽑아달라고 했던 그래서 칼자루를 쥐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것 같죠.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와 키움이 맞붙는 한국 시리즈 6차전이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산 5번째 우승에 1승만 남겨둔 SSG와 벼랑 끝에 몰린 키움이 혈전을 벌이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오늘도 양팀이 아주 팽팽한 것 같은데 경기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12년 만에 통합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둔 SSG와 내일 마지막 7차전까지 승부를 이어가려는 키움이 맞붙는 인천 랜더스필드의 관중석은 오늘도 꽉 찼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부터 오늘 한국 시리즈 6차전까지 10경기 연속 매진이 될 정도로 가을 야구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뜨거운 열기만큼 어제 5차전에 이어 오늘 6차전도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키움이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지난 2차전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인 SSG 선발 폰트를 상대로 3회 초 1번 타자 임지열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 내내 불안했던 수비가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3회 말 2사 2-3루 상황에서 키움 1루수 전병우가 SSG 한유섬의 땅볼을 잘 잡았지만 악송구를 하면서 공이 뒤로 빠져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았습니다. 이어 안타까운 장면도 벌어졌습니다. 3회 말 상대 실책을 틈타 3루로 뛰던 한유섬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5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팀은 2대2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SSG가 이기면 12년 만에 통합 우승과 함께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키움이 이기면 내일 저녁 6시 30분 이곳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마지막 운명의 7차전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먼지 상황이 더 나빠져서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강원 영서와 대전, 세종, 대구 경북과 울산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출근길 안개가 더욱 짙어집니다. 낮 동안에 수전되지 않고 옅은 안개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요.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아침과 밤 공기가 서늘합니다. 서울이 8도, 대전 5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약간 더 쌀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아침에 7도, 대구 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원주가 4도, 안동 2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